우선 그래 갈래가 서사갈래 들어가거든. 서사갈래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사갈래 얘가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뭐 설화나 고전소설, 신소설, 현대소설을 다 서사갈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소설입니다. 돌다리가 현대소설에 들어갑니다. 현대소설. 여기 밑에 보면 소설의 특징들이 나와 있지.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가공적인 이야기다. 상상력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를 허구성이라고 한다. 산문성이라고 하면 주로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서 서술되는 대표적인 산문 문학이다. 산문성의 반대는 운문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참 모습과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진실성. 서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서사성이라고 하는 거고, 개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담은 것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한 형식이다라는 점에서 예술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운문성이에요? 운문성, 산문성의 반대가 운문성이야. 운문성은 뭐예요? 운문은 시를 운문이라고 하지. 그런데 소설은 산문입니다. 그래서 소설의 3요소라고 하면 주제, 구성, 문체. 그 중에서 구성의 3요소라고 하면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점이 나와 있는데 이 시점 중에서 돌다리는 무슨 시점에 들어갑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작품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두 알고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나 생각을 서술할 수 있고 인생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할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서술자의 지나친 개입으로써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시킨다. 왜냐하면 서술자가 다 얘기해 주니까 상상할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 인물의 심리를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물의 유형을 보면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은 것을 평면적 인물, 중간에 성격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것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보편적 성격을 대표하는 인물을 전형적 인물, typical, 전형적 인물, 그 다음에 독자적인 독특한 성격을 보이는 것을 개성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주인공이랑 싸우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배경을 좀 봅시다. 자, 여기서 돌다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제강점기다. 일제강점기. 자연적 배경이라고 하면 돌다리에서 공간적 배경은 어디냐면 농촌, 마을. 그리고 초겨울이다. 초겨울. 이런 식으로 해서 소설 속에는 이렇게 배경, 자연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당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단위 구성,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지는 것을 복합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고, 중간에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역순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이야기 속에 중간에 안에 이야기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고, 동일한 주인공이 여러 사건에 등장해서 동일한 주제 아래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고, 독립적이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것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세요. 자, 소설 안에서는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눠지는데 돌다리에서는 주로 이 주인공과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자, 그러면 내려가서 본문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이제 발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십리라고 하는 것은 약 4km 정도를 얘기합니다.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면 반이 들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 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 여기서 보면 공동묘지가 나오지. 이게 바로 죽은 누이가 묻힌 곳이야. 창섭은 주인공입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고 가서까지 바라보았다. 봄에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그런데 지금은 단풍철도 지나고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가 울릴 것만 같았다. 이게 이제 계절적 배경이 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가을. 초겨울이라고 했지. 초겨울에 적막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어느 것이라고 지원할 수는 없어도 창옥, 이 창옥이 바로 주인공인 창섭의 누이 동생입니다.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옥아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다. 다만 오누이분으로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다. 나이가 훨씬 떨어졌다라는 말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회상을 하기 시작하지.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욱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다.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왔다. 의사는 주사를 놓고 들어갔다.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엔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다.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라고 하면서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태도야. 권위적. 건위요? 권위적이야.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자, 오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잘못 진단하는 거지.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가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이게 바로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야.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 농림 학교. 농사꾼이 되길 원했던 거지. 농림 학교. 오늘의 이래서 맹장수술론 서울에서도 정평이 있는 한 권위가 된 것이다.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들은 제일 완비한이라는 말은 완전히 갖춘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내 사진을 크게 확대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재우치다라는 말은 재촉했다는 뜻이야. 어휘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전개입니다. 전개. 길은 그전보다 넓어졌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복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를 얘기해. 자갈이 깔리고 어떤 목은 좁아서 소발이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는데 소발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실은 소 또는 그 짐을 얘기해. 바위를 갈라 내어서까지 일매지게라는 말은 가지런하게 넓은 길로 닦아줬다. 창섭은 이럴 줄 알았으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돌각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의 돌각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섭의 아버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요약적 제시. 다른 말로 말하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말하기 기법. 영어로 telling이라고 하죠. telling. 그러나 자기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늙지 못한 것으로도 하루가리라고 하는 것은 소를 데리고 하루 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넓이입니다. 하루가리도 늙히지 못한 것으로 또 소문난 영광이다. 곡식 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할아버지와 아버님께서 나를 부자 소리 못 들어도 굶는다 소리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드럭드럭 탐내 모아서 뭘 하니? 할아버지께서 소똥을 맨손으로 옮겨다 넣으시던 논, 아버님께서 명더를 손수 이렇게 넣은 밭을. 자, 여기에서 멍덜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바위, 돌, 이런 것처럼 삐죽삐죽 나온 곳을 멍덜이라고 합니다. 멍덜을 손수 이룩하신 밭을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가기에도 내겐 벅찬 일일 것이다. 하고 절용해서 쓰고, 절용이라는 말은 아껴서 쓰는 거야. 아껴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어서까지 삐뚤어진 논빼미를 바로잡기, 밭에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기, 개울에는 둥마기 야기. 둥마기라고 하는 것은 뚝을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장 길까지 닦아놓았다.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소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작료를 내고, 소작료,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는 걸 얘기해. 소작을 주지 않았고 소를 2필이나 메고 일꾼을 3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모두 잔홍으로 버텨왔다. 잔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걸 얘기해. 자기가 직접 짓는 농사. 실속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와 소작이니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거.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에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만으로 타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은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목판이라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고 흐뭇해 보였다. 그만큼 농사에 이제 열심을 했으니까 논이나 밭의 상태가 너무 좋았다라는 거야.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나은 병원을 늙히기 위해서나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러나 잡히기만 해가지고는 대출 받아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가 없었고 서울에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도 아무 때나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어머니께서 겨울이면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순 없고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둔 사람에게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가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으실 게다. 아버님의 말년을 편안히 해드리기 위해서 땅은 전부 없앨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자신의 결정을 뭐 하고 있냐면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합리화.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는 거야. 창섭은 셋말에 들어서자 동구라고 하는 것은 동네 어기를 얘기해. 동네 어기. 동구에서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서서 동네 사람들을 축축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 축축여라는 말은 부축여. 어째서 갑자기 오느냐. 예,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쭤봐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기장을 흘러내려간. 자, 여기서 쇠고삐라고 하는 것은 소의 굴레 매어 끄는 줄. 이게 쇠고삐야.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소의 굴레 매어 끄는 줄을 얘기하는 거야. 쇠고삐 두기장 흘러내려간 다리돌을 동아줄에 얽혀 끌어올리고 있었다. 개울은 동네의 복판에 흐르고 있어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였으나 하룻밤 비에도 일수 넘쳐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자, 여기서 상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 있지, 무덤. 무덤 앞에 돌로 만든 상을 얘기해. 징검다리로야 건너올 수가 있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그 50,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에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이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다. 두께가 한자라고 하는 것은 30cm 정도입니다. 실하고 폭이 6자,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댄 엄두부터 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면의 보조를 얻어 난간까지 달린 한간 나무다리. 자, 여기서 나무다리라고 하는 것은 돌다리와 서로 대조되는 소재입니다. 나무다리라고 하는 것은 근대적 가치관의 상징이야. 근대적 가치관의 상징. 돌다리라고 하면 전통적 가치관. 자, 여기까지가 전개이고 그 다음에 위기, 여기서부터 위기입니다. 위기.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지느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옆에 내들고 허둥거리고 계셨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애들부터 보이지 않으면 물으신다.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로 갈 건 뭘 해왔냐? 이제 어머니께서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습니다. 서울로 제발 아이들과 같이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도 누구한테 더 마음이 있어? 손자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개울에 들어왔다.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외아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거르기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이고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되어 어느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이라는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가 났고 인사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공. 자, 방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가 시대적 배경이 언제다 일제강점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나 미사일을 공격을 막는 것을 얘기해. 전쟁 상황이다라는 것이 가치가 충분한 것. 3층은 살림집과 직공들의 합숙실로 꾸며졌던 것이라 입원실로 변장하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싸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을 기계로 완비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지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다면 땅이 이담이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그리고는 점심이나 먹어라. 나도 생각을 좀 해봐야 대답하겠다. 하고는 다시 게을러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서 그도 점심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위기고 여기서부터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교재랑 조금 다를 수 있어. 그게 이제 급하게 나와서 오류가 좀 있어, 오타가.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처음 놓을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암이라는 거 뜻 잘 알아도 열이 조금 넘는 저 거들던 돌인데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하더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나무다리라는 것이 근대적 사고방식을 상징한다라고 했지? 왜 고치시나요? 너도 그럴 소리라는구나. 나무가 돌만 하다든 넌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니? 서울로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니?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라는 게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더라.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내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말 타고 내 집에 왔어. 나 죽거든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에 갈 생각이 없다.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을 못 팔겠다. 내 아버님께서 손수 2로 커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반치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돈으로 장만하신 놈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자, 느르지 논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꾼 논. 그러니까 질이 좋은 논. 그 다음에 독시장밭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가꾼 밭의 이름이야. 그래서 느르지 논이랑 독시장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질이 좋은 논밭을 얘기하는 거야. 느르지 논 2개의 선 느티나무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곤 한다.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사고팔고 하느냐. 땅 없어봐라. 집이 어디 있으면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알겠냐. 그래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생각을 단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땅은 천지만물의 근거다. 돈이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면서 사업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일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딴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도 않고 헌신짝 거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더라. 네가 누구 덕으로 오늘 의사가 됐니? 내 덕인 줄 아니?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저러고 논에가 저래야 쓴다. 자고로 하늘 하나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땅이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는 거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다.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 되어보지. 땅처럼 음과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음과라고 하는 것은 니네 뭐 원인과 결과 이런 것처럼 인과응보라고 하지, 그치? 음과가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일 만큼 땅은 반드시 보답을 준다. 그래서 음과가 분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은 소작인들에게나 떡 도회제가 앉아 소출은 팔아다 뭐다 도회제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데 단돈 1원에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면 땅이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풀의 자식이야.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둑이 떠나가진 않아. 걸음 한 번을 제대로 놓나. 성급하게 될 자기니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의 그 신이들 주사침 놓듯이 애꿎은 금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화학 비료 같은 걸 알지? 화학 비료? 갖다 털어놓지. 그렇게 땅을 홀대해가지고 죽어선 땅이 무서워서 어디로 갈 거냐. 창업은 입이 얼어버렸다. 창섭은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이었던 것을 때뜬 깨달았다.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그래서 이단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팔아가지고 병원 건물을 사려고 했던 생각.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라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네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내가 탓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이 너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애석한 심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 노릇만 하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 들면 얼마나 골른 줄 아니? 안 된다. 팔 테다. 나 죽으면 다 파는데 돈에 파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팔 거다. 어떤 사람한테 팔 거야? 용문이라든지 문보나 덕길이 같은 애들 있지? 우리 그 논밭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애들한테 팔 거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니? 아주 말이 남기면 내 유언이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히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너도 땅값을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내 엄마는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샘말서 이렇게 야인으로 죄 없는 밥을 먹다 야인이치 묻힌 것을 흡족하게 여긴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 못 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 신념 좀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거 무시하지 말아다오.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지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지.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근데 대신 뒤에 있는 문제 부분은 들어있어. 뒤에 돌다리 부분 문제. 이 부분이 빠져 있어. 창섭은 코어리가 찌르르 하였다. 자기의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기와의 세계가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했다라고 돼 있지. 자, 결별의 심사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술형이 시험에 나왔으면 아마 이 부분이 나왔을 텐데 어떡해. 땅에 대한 서술형 안 나오잖아. 아, 그래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과 생각을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맞다. 그래서 일종의 결별의 심사. 요 부분 됐습니까? 아버지는 종일 게으르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은 걸 사자성어로 전전반측이라고 합니다. 반측.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을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을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나래라고 하는 것은 날개를 얘기하는 거지. 힘을 얻자 어디로인지 저희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려 야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술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 적이 역시 그랬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쓴 웃으름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갔다. 흙탕이라고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이게 지금 골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소담한 물살이 우쭈루쭈 춤춘다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이지. 빠져나갔다. 가운데 짱으로도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앞을 본 끄덕이 있을 리 없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들어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면서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하였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분수를 넘는 법이 없다는 것, 자연의 이치는. 물이 분수 없이 늘어 떠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둥글러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준다면 만년을 간듯 무너질 리가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의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됐습니까? 저녁에 잠도 잠이 오지 않았다가 점점 뭐 반측. 반측이.